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이거 까딱 얘기 잘못하면 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욕먹는 소리인데, 유대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인하고 유대인이 의외로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우리가 뭐 유대인이랑 무슨 상관 있지?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1912년에 그 백오인 사건이 나고 나서 일제가 이제 그 우남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우남이 이제 그 백오인 사건 피해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감리교 쪽에서 나서 가지고 이제 미국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우남이 마지막으로 아마 그게 일제 여권을 썼을 거예요. 일제가 발행한 여권을 썼고, 그 이후로는 우남은 여권을 쓴 적이 없어요. 무국적자예요. 전 세계를 다닐 때도 1933년에 유럽에 가서 일제를 개망신시켜서 국제연맹에서 쫓아낼 때도 우남은 자기가 발행한 여권을 썼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행 여권을. 아무도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밑에다가 보증서명을 미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범털들 보증서명을 시켜갖고 딱 자기가 A4 용지 같은 데다 여권 만들어서 사문서죠. 사문서. 국제 여권의 효력을 가진 사문서를 만들고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1922년인가 우남이 샹하이 갈 때는 밀항을 했고요. 돌아올 때는 필리핀을 거쳐서 왔는데, 그때 필리핀 총독이 아마 메가더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버지 메가더. 어쨌거나 워낙 범털이어서 그렇게 여권 없이도 무국적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여권 있으면 100번 편했죠. 당연히. 불편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1912년에 우남이 이제 미국으로 백오인 사건 주모자로 몰려서 죽을 위기를 벗어나서 미국으로 말하자면 투임을 당한 다음에 그 해인가 이제 저기 어디야 잠깐만요. 그렇죠. 그 해에 그해 12월이죠. 그러니까 11월 말에 이제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우드로 윌슨은 이제 우남 뒷배를 맞은 사람이잖아요. 우남이 뭐 고학생이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을 다닌다는 건 지금 우리로 치면 1년에 1억 드는 거예요. 1억 이상 들어요. 지금도 아이비리그 다니면 학비 내고 생활비 쓰면 딱 1년에 8만 불에서 9만 불 들거든요. 1억 드는데 아마 그때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 한 2, 3억 드는 그런 아주 최상류층만 다니는 데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돈 어떻게 만들었냐. 우드로 윌슨이 이제 범털 교회에 동아시아 이야기 강의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런 가서 이제 슬라이드 환등기 만들어서 슬라이드 비춰가면서 이제 동아시아와 한국 얘기를 섞어서 해요. 강의를.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료를 엄청 두둑하게 받죠. 범털 교회니까 뭐 100불 뭐 그렇게 받는데, 그 당시 100불이면 지금으로 치면 아반떼 값의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학창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뒷배를 봐준 거죠. 그때 우남이 자기 영문 일기에 뭐라고 쓰냐면, 자기가 강의를 할 때 이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심각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지루해야 한다. 그래서 슬프다. 이걸 뭐 농담 비슷하게 해서 무슨 뭐 여행기 같이 재밌게 꾸며서 해야 사람들이 눈이 똘망똘망 초롱초롱해서 듣는다. 그러한 애환을 잠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드로 윌슨의 도움을 받아서 프린스턴을 마친 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YMCA 운동을 하다가 이제 백오인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미국으로 강제 보내짐을 당하죠. 그때는 일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들을 때거든요. 영미의 하수인일 때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미국의 범털들과 직결되어 있는 우남을 감방에
가둬갖고 고문해서 때려 죽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역관계가 작용을 해서 미국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백오인 사건의 갇힌 105명, 그때 매 맞아서 고문으로 죽은 게 한 두세 명 되고요. 굉장히 중형을 받았어요. 1심에서. 그 사람들의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2심에서 한 대여섯 명 남고 전부 무죄로 나오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구명운동 하러 다니는데 이제 그때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돼 있으니까 이제 그 워싱턴에 그 범털 호텔이 있어요. 포아탄 호텔.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 뭐 이런 그 5성급 혹은 뭐 이런 호텔의 큰 볼룸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드로 윌슨을 당선시킨 민주당의 범털들이 쫙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우남이 유대인이 예수와 바울을 인류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the Judea people, 요새 같으면 Jewish people이라 그럴 텐데 옛날이라 Judea people, the Judea people gave the Occident, 그러니까 서양에게, 요새 같으면 West라 그럴 텐데 그때는 Occident라 그럴 때요. gave the Occident Jesus Christ, 예수를 줬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도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 믿는 분들 앞에서 그 거의 그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깊은 기독교 신앙을 깐 그런 미국인들 앞에서 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우남의 영부인 프란치스카 도너 여사가 그 유대인이죠. 생긴 거 보세요. 유대인이죠. 이게 무슨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폴란드 일부 이런 데가 다 오스트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이 도넌의 집안은, 이 여사의 집안은 오스트리아 빈 근처에 교회에 있는, 근처에 있는 위성도시인 인저스버그에서 살았지만 이 생긴 거 이런 거 보면 유대인이고, 무엇보다도 그 성이, 도너라는 성이 D-O-N-N-E-R, 영어로 썬더입니다. 번개. 이게 유대인들이 그 창씨 계명을 강요당했을 때 택한 성들 중에 하나예요. 동유럽 유대인들이. 그 뭐 사과나무, 애플바움, 무슨 슈타인, 돌, 뭐 도너 이런 게 대표적인 유대인 성입니다. 이 도너 여사가 유대인이고 아마도 갈리시아 지방 출신일 거다라는 얘기를 전에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추정이 되냐면 이 갈리시아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서북부, 폴란드의 동남부에 걸친 지역인데, 여기 유대인들이 나치 때 한 여기 이 지역에서 한 60만인가 80만이 학살당해요. 이게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살을 피해서 도망 나온 그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도망 나올 당시에 1940년 무렵에 19살. 그래서 처음엔 샹하이, 그때는 샹하이가 국제도시니까 샹하이로 갔다가 나중에 중국이 적화되고 나서 도쿄에 가서 살고, 도쿄에서 일본인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사는 국제금융브로커가 있어요. 아이젠버그. 이 아이젠버그를 불러들여서 우남한테 소개를 해줘요. 아무도 차관을 안 줄라 그러니까. 아이젠버그가 우남 때는 차관을 연결을 못했는데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차관을 연결했죠. 아무도 차관 안 줄라 그럴 때, 그때는 국가가 지불 보증해도 그 국가가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데 국가 지불 보증이 뭐가 통하냐. 그래서 그때 그래서 독일 광부 또 독일 파독 간호사의 급여 달러로 결제받는, 마르크화로 결제받는 급여를 담보로 해서 차관을 그나마 이제 만들죠. 그래서 아이젠버그, 지금도 소공동에 가면 아이젠버그 상사라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름을 딴 아이젠버그 상사가 있을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저기 그 소공동 입구 프레지던트 호텔에. 그 아이젠버그가 우리나라 차관을 어레인지를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잘 나가는 대기업 그룹사들, 그 당시에 60년대 초중반에 전부 아이젠버그 차관 쓴 데입니다. 삼성이고 어디고 가나 다 아이젠버그 차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리시아 학살을 피해서 도망 나온 유대 이
국제 금융 브로커를 그때 뭐 이제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게 낮을 거 아니에요. 그냥 브로커죠. 그걸 불러들여 가지고 뭐 1940년경에 19살이니까 50년대 중반에 불과 36이에요. 그걸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만들고 이런 걸 보면 짐작컨대 아마 우리 돈노 여사의 프란치스카 여사의 그 집안 뿌리도 갈리시아였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의외로 대가족 연결고리가 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남의 그 유대인들이 그 미국 민주당의 그 도시 쪽 조직의 핵심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원래는 19세기 말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저거죠. 완전히 그 숫골 정당이죠. 숫골 남부 농촌 기반, 남부 옛날에 흑인 노예제를 운영했던 지역 기반의 정당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로 발전을 하면서 그 앵글로색슨 주류 사회가 이끄는 그 공화당의 뭐라 그럴까 그 끼지 못하는 유대인, 흑인, 아이리시인, 뭐 이제 스코틀랜드인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민주당의 그러니까 진취적인 도시 쪽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도시 기반을 만들 때 핵심 기둥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아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백오인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YMCA 운동이거든요. YMCA 운동이 뭐 YMCA 하고 노래 부르고 짝짝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통사회 조선시대 때 목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수 가지고는 일제시대 때 들어와서 일제가 서양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새로운 도면이나 일제가 서양의 목공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새로운 도구나 이런 거를 쓰는 거에 서툴잖아요. 그 도면 읽어내고. 그러니까 전통사회, 전통 조선시대 때의 그게 목수가 됐던 뭐 대장장이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그 여러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현대 문명에 있어서의 확장된 버전으로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 기술 교육 시키는 거. 그리고 현대 문명이 이러이러하고 세계 지도는 이렇게 생겼고 뭐 5대양 6대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세계에는 어떤 나라가 있고 이런 그 일반적인 시민 교양과 기술 교육을 결합해서 그거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교육한 거예요. 우남이 이때 지도자였다고요.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막 박사학위 따고 들어와서 나이 35대. 그래서 우남이 이때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우남이 이때 닦은 기반 때문에 나중에 9년 후에 1919년에 3.1운동 터졌을 때 한성 임시정부. 그게 사실은 상해임정은 한성임정이 적통이고요. 상해임정은 한성임정이 상해의 근거지를 두면서 다른 임정들을 다 상해임정 원래 있던 상해임정까지 긁어 모아서 연해주에 있던 거 뭐 이런 거 다 긁어 모아서 그게 3대 임정이 한성임정이 제일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연해주 임정, 상해 임정인데 이런 주요 임정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굳힌 그러니까 상해 임정 버전 2인 거예요. 그게 가을인가 돼요. 그래서 그때 상해 임정이 임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 문재인 정부는 뭐 원래 상해 임정 버전 1에 기대가지고 무슨 그 4월달 상해 임정이 대한민국 건국이니 뭐니 좀 알고서 얘기하시라고 알고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 어쨌거나 이러한 세계 임정이 다 우남을 국가 수반, 대통령 아니면은 실제적 수반. 그러니까 그게 어디였나? 러시아 쪽 연해주 임정만 우남이 수반이 아닌데 그때 연해주 임정에서 수반이 아니고 국무총리급의 2인자예요. 근데 1인자로 꼽은 사람들이 상징적인 아주 나이 많은 연로한 노인네들이라고. 예를 들면 손병희. 손병희가 언제적 손병희냐고요. 손병희가 저것적 손병희 아니에요. 저기 1894년 동학 할 때 손병희 아니에요. 그때 최시영의 후계자잖아요. 손병희가.
뭐 이런 그 아주 상징적인 노인네들을 모셔놓고 그 원로를 모셔놓고 운함을 2인자라고 했는데 그 2인자가 실제로는 1인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성 임정이나 상해 임정 버전 1이나 연해주 러시아 쪽 임정이나 전부 그 운함을 그러니까 실제적 책임자 대통령급으로 이렇게 모신 이유가 왜 그랬냐면 1910년에 이미 운함이 이 YMCA 운동 가지고 판을 다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이 YMCA 운동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돈의 일부가 지금 종로의 YMCA 자리고요. 그때 돈의 일부가 지금 저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있던 자리, 지금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 올라와 있는 저기 어디야, 저기 그 서울역 앞에 큰 그 자리에 연대 세브란스, 원래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 YMCA 돈의 일부가 그 세브란스 짓는 데 사용되고 지금 종로 2가 저기 그 번화가에 YMCA 빌딩 자리 사는 데 사용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건물 올리고, 물론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 건물 높은 건 아니지만 그건 아주 일부고, 그러면 이 무지막지한 돈이 어디서 들어왔냐? 로커펠러랑 같은 급의 세계적 자선 사업가가 있어요. 워너메이커라고. 이 사람이 백화점 정찰제를 들여왔고, 그 다음에 백화점의 그 광고 마케팅 기법을 들여와서 미국 유통업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 할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할아버지가 돈을 줘서 그 당시에 YMCA 운동 없었으면요, 우리는 반미로 나가요. 왜냐면 미국과 일제가 워낙 그 당시엔 일제가 미국의 꼬붕이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일제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YMCA 운동 없었으면요, 기독교가 그렇게 뿌리를 한꺼번에 잘 못 박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YMCA 운동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그 현대 문명의 추세에 맞춰서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강력한 흐름이 안 만들어지고 전부 공산주의 흐름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낸 그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아주 그 틀을 딱 잡은 운동이거든요. 이게 1910년, 11년이니까 이 운동을 그러니까 그 뒤에 펼쳐진 무슨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의 운동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YMCA 운동이 없었으면 새마을 운동이 없어요. 이게 새마을 운동의 원형이라고요. 실제로 옛날에 그 우리 새마을 운동 했을 때요, 그 지역 책임자의 80%가 교회 청년 조직 책임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 조직을 해본 그 조직 경험, 조직 운영 경험,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 조직 운동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다 1910년, 11년에 YMCA 운동이랑 관계가 있다고요. 그 뿌리가. 그 뿌리를 만들 때 어마어마한 돈, 그 마중물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지원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 갑부예요. 워너메이커라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갑부냐면, 그게 뭐죠? 버나드 쇼.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쓴 연극이 있어요. 피그말리언이라는 그 연극에 보면 자선사업가의 이름이 워너펠로우예요. 워너펠러. 그게 왜 그러냐면 워너메이커의 워너를 따오고 록펠러의 펠러를 따서 워너펠러예요. 그 자선가의 그 극중 자선가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떼부자 자선가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하고 이게 관계 깊다니까요. 우리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데다가 차관 들여준 국제금융브로커도 유대인이고, 영부인도 유대인이고, 독립운동의 제일 처음에 주춧돌이 됐던 백오인 사건의 배경인 YMCA 운동을 일으킨 돈도 유대인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운함 이승만이 1912년에 미국 민주당 범터들 당선 축하차 모인 그 자리, 워싱턴 DC의 보아탄 호텔에서 유대 민족이 예수와 바울을 인류에게 주었다. The Judea people gave the Occident Jesus Christ. 그렇게 연설 1000마디에 빵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유대인이요, 굉장히 특이하고 위대한 기원, 오리진을 가지고 있죠. 일단 4000년 전에요,
형상으로 나타내어서는 안 되는 창조주 유일신이란 개념을 도달을 한 거예요. 이 민족의 창시자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개념의 바탕을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교에 바탕한 민족이었다. 물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족이 있으면 종교가 있고 종교가 있으면 민족이 있고 옛날 다 모든 민족이 다 종교에 바탕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종교 개념에 바탕한 민족이에요. 자연 발생적인 그런 종교 신앙이 아니고. 참으로 저는 말씀드려 저는 교회 문턱 바깥이에요. 교회 문턱 바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 3200년, 이건 뭐 성서학에 따라서 3400년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200년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3200년 람제스 시대, 파라오 람제스 시대를 저는 보는데 이 무렵에 그러니까 인도 유로피안 물결, 그러니까 이 그 흑해와 지금 카자흐스탄, 지금 저기 우즈베키스탄 그쪽에서부터 그 남쪽에서부터 말과 마차를 몰고서 쫙 그 인도 유로피안 사람들이 각 지역을 정복하고 문화를 동질화시키고 돌아다니거든요. 인도도 그때 동질화된 거고 페르시아도 그때 동질화된 거고 그 사람들이 터키와 시리아의 자리를 잡아요. 그걸 히타이트라 그래요. 일부가. 이 히타이트들이 어디서 이제 그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스라엘 뭐 레바논 요 일대에서 이제 적이랑 정면 충돌을 하죠. 에집트 세력하고. 여러 번 싸워요, 람제스가. 그렇게 싸우고 나중에서 이제 람제스랑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 람제스와 히타이트 사이의 평화협정이 그 세계 최초의 그러니까 평화협정, 피스트리트를 꼽혀요. 그게 이제 히타이트, 아카디안어인가, 뭐 아카드어인가, 고대 아카드어하고 에집트어하고 두 버전으로 만드는데 둘이 요새처럼 랭귀지가 두 버전인 거예요, 문서가. 다 똑같은데 어디가 딱 다르냐? 하나만 달라. 뭐가 다르냐? 히타이트 버전에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평화를 요청한 게 에집트였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에집트 버전에서는 먼저 뒤가 캥겨서 평화를 요청한 게 히타이트였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채널 살리는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요. 그렇게 히타이트 물결과 에집트 고대 왕국과의 대결 때문에 그 지금 이스라엘 땅 일대가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돼서 이제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그 나일강 하구에 살던 유대 민족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자리 잡고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때 국가 형성할 때 40년을 떠도는 과정에서 그 지역 그게 이제 지역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죠. 숲, 산간 그 다음에 약간 마른 풀 자라는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가면 면적에 비해서 그 생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 평원, 물가의 평원, 그런 다음에 숲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메마른 풀 자라는 지역도 있고, 좀 위로 올라가면 추워지고 사막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생태계가 섞여 있어요. 이 다양한 생태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대 제국이 그걸 다스려봐야 얻는 게 없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독립성이 강한 부족들이 곳곳에 있었을 텐데 그 40년 동안 떠돌면서 그 부족들을 전부 유대 종교로 엮어내면서 그걸 국가로 형성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상당수의 부족들도 종교적으로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엮어가지고 이제 연맹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500년 전에 이제 바빌론에 끌려갔을 땐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최초의 교회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걸 회중이라고 불러요. congregation. 그러니까 신도 공동체죠. 그러니까 회중 기반의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이게 굉장히 위대한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엔 예수와 바울이 나왔고요. 예수와 바울이 나오면서 글로벌화되고 이게 신 앞에 개인이 되는 거죠. 개인이 돼야 글로벌화돼요. 이러면 종족과 문화가 다 다른데 오케이 인류적 차원의 공통성은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종족과 문화가 다 달라도 개인이란 점에서는 공통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틱과 저 플라스틱이 다 달라도 분자에 내려가면 공통이고 분자를 쪼갠 원자로 가면 더 공통이 되듯이 개인의 단위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인류적 보편성, 공통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때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게 열심당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해방신학, 통일신학 뭐 이런 이상한 신학 한다는 사람들은 예수가 열심당원이었다 이러는데 질럿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운 극렬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거 큰일 날 소리죠. 왜 그러냐면 열심당의 다른 얼굴이 바리새예요. 아니 극렬 민족주의를 하려면 결국 뭐겠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슬람 근본주의 뭐 이런 비슷한 거거든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대로 해석하고 율법 그대로 해석하고 뭐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바리새아니에요. 그리고 열심당과 바리새는 서로 손의 앞면과 뒷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테러하고 갔다가 너 배신자지 끌어내다가 골목 속에서 칼로 막 찔러 죽이고 반란 일으키고 튀어다니고 이건 열심당이고 그걸 뒤에서 잘한다 부채질해주고 거기에 이데올로기적인 백그라운드 아우라를 둘러주는 거는 바리새 랍비라고요. 예수는 바리새 랍비랑 싸우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임당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열심당이랑 싸웠다는 얘기라고. 대립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더러 열심당원 민중해방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요. 성경과 그 기독교 이름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아주 악질들이에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게 열심당이 엄청난 반란 이렇게 한 AD 60년경일 거예요. 반란 일으켜서 예루살렘 그 근거지로 삼아서 아주 한마디로 세계 최강의 그 로마 군단을 여러 차례 애를 먹여서 거의 괴멸 직전에 막 몰아넣고 이러니까 나중에 로마가 정벌한 다음에 성을 허물어 버리고 이놈의 백성은 이게 아주 악질이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가 어떤 민족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흩어가지고 천지사방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이로 사는 그 상태를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 디아스포라 2000년이 시작되죠. 이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그런 민족이 없어졌냐? 아니에요. 자기들 종교, 자기들 문화, 자기들의 교회 조직, 시네고그 이걸 바탕으로 삼아서 2000년 동안 단련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4000년 전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참으로 희한한 신앙, 그러니까 형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 즉 우상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상 같은 거 만들어서는 안 되는, 형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되는 유일신, 창조주 유일신이라는 희한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된 민족인데 이게 2000년 디아스포라를 겪으니까 이 정신력과 정신적 에너지가 얼마나 높겠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신적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민족이에요. 그걸 딱 깔고서 보셔야 돼요.